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철기 문화가 도입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양한 자연환경에 따라서 정치 조직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차이점을 보여왔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나라들이 연맹왕국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주변에 힘이 센 부족장들, 이런 군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맹체가 이루어져서 왕권이 강하지 않은 왕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마한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은 당시 처해 있었던 자연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여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죠. 이 부여는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그렇게 온화하지 않은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밭농사 위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농사,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르는 목축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였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밭농사, 목축, 이걸 통해서 해서 당시 사회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축으로 먼저 볼게요. 나라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죠. 연맹왕국이었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군장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은 개, 소, 말, 돼지 이런 가축들을 길렀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부족장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맹체가 국왕과 더불어서 이런 연맹왕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은 강하지 못했고요. 이 군장들의 힘을 인해서 왕이 가끔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농사를 토대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라는 건 뭔가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도는 것이 농사 아니겠습니까?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농사를 하늘에 비는 형태로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날씨가 좋고 비가 적당하게 와야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항상 제사를 지내고 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오는 행사 이름이 있습니다. 영고라는 행사인데요. 자, 이름은 어떻게 배울까요?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영고, 부영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맹왕국에는 계급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계급에 따라서 지배층이 존재했겠죠. 이 지배층이 죽으면 그 부하였거나 아니면 노비들이나 종들이 따라서 죽어서 묻혀야 되는 순장이라는 게 존재했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풍습인데 나중에 신라시대에 가면 이게 금지되는 법안이 또 나오기도 해요. 순장이라는 게 자기 주인이 죽었을 때 부하들이나 종들이 가서 모시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지하색에 가서도 주인을 잘 모시라는 의미로 부장품들을 많이 땅에 묻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껴서 묻는다. 사람들 죽었을 때 껴서 묻는다. 그래서 껴묵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부여는 나중에 고구려가 좀 더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부여의 힘은 더 약화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해서 나중에는 고구려에게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 한번 보세요. 부여에 비해서 산간지역이 위치하지 않나요? 산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농사도 뭐 어느 정도 짓겠지만 농사보다는 사냥을 하겠죠. 수렵.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사냥.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들이 힘이 강해진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약탈하거나 정복을 하겠죠. 그래서 고구려는요, 산간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수렵이나 주변 국가를 약탈하거나 정복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수렵과 정복 전쟁이 활발했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당시 사람들은 온화했을까요? 아니면 신체를 단련하는 걸 중시했을까요? 아무래도 무예나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중시했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혼수품을 상복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 각 세력을 이루었던 대가들이 자리를 잡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부여뿐만 아니고 당시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도 사회에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결혼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한 문화거든요. 서옥제라고 하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옥제는 뭐냐면 사이서자예요. 사이서자, 지복자. 이건 제도 제자입니다. 사이집.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어릴 때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위가 될 남자애가 여자의 집에 가서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집에 농사일이나 여러 잡다한 일들을 도와주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집 딸과 결혼해서 자기 집을 이루고 살았다 그래요. 이것은 아마 당시 노동력이 중시되었던 사회에 결혼을 함으로써 노동력이 빠지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천 행사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의 연고와 같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려 동맹. 앞자리 닦아요. 고동, 고동, 뿌, 고동 소리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요. 자, 그래서 동맹 고구려입니다. 이제는 옥저와 동해입니다. 이 두 나라는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들도 있었답니다. 자, 옥저와 동해가 위치한 곳을 보세요. 일단 해안가잖아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수산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산을 넘어서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사냥과 정복 전쟁을 많이 했었던 고구려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옥저와 동해는 공통적으로 고구려의 정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졌던 소금이나 해산물을 고구려에 바칠 수밖에 없었대요. 자, 그리고 두 나라는 연맹왕국보다 더 아래 단계에 있었답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읍군이나 삼노에 의해서 지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저와 동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저는 고구려와 반대되는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며느리 제거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반대로 며느리가 될 딸이 남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봐주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결혼해서 자기 집을 꾸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 풍습도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골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죽고 나서 시신을 내버려 두고 썩게 한 다음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단위의 묘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동해는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것도 역시 평야 지역이 있었고 해산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특산물이 좀 존재했었는데요. 일단 작은 활이었던 단궁이 존재했고요. 이것도 존재했습니다. 과마 망고를 유혹하네. 이거 아십니까? 모르시면 패스. 자, 과마는 자, 이거 뭘까요? 마니까 하마인가? 말인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입니다. 말인데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말이에요. 그리고 당나귀보다 더 작은 것이겠죠. 작은 말이 특산물이었고요. 반어피라는 것도 있었어요. 반어피라는 것은 피는 피부, 그러니까 가죽이죠. 반어가 뭘까요? 반어법인가? 뭐지? 아우, 참 잘났네. 이게 반어법이 아니고요. 반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반은 물고기? 인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범을 뜻하는 겁니다. 물범의 가죽,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어피는 물범의 가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는 각 공동체끼리의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책화. 자, 책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뜻합니다. 이 울타리를 서로 마을로 구분을 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을 넘어서 가면 넘어간 대가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책화입니다. check it out. 자, 책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 역시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무천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외울까요? 동예죠. 동예, 동해무천, 동예무천, 동예무천, 동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쉽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책화라고 되어 있지만 또 반대되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시족끼리 그 부락을 나누는 책화가 있었지만 틈부락끼리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은 풍습도 동해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사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해서
삼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삼한도 마찬가지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었겠죠. 왕자입니다. 삼한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 각 여러 소국들이 존재했어요. 이 소국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지와 읍차들이라고 합니다. 신지, 코요테 신지 아니에요. 신지와 여러 읍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특히나 이 왕을 뭐라 부르냐면 진왕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게 됐지만 자기들끼리 진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 진왕은 마한의 소국이었던 목지국이 군장이 진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당군왕검이나 청룡기 시대 얘기할 때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때부터 이게 나뉘게 됩니다. 정치와 제사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도에서 천군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와 읍차들의 병사들이 도둑질한 사람이나 범죄인들이 이 소도에 들어가도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정치와 제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재정 분리사회였답니다. 자, 앞에 붙여볼게요. 자, 재정 분리사회였다는 것을 신지와 읍차, 그 다음에 천군의 존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만은 부여 고구려에 비해서 굉장히 남쪽에 있죠. 특히 이 사만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많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벼농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생산력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벼농사는 5월 달에 씨를 뿌리고 10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기원을 하는 축제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제천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 중에서 변안에서는 더 특별한 금속이 많이 생산이 돼서 수출까지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철입니다. 변안에서 철이 많이 생산됩니다. 당시에 철은 화폐로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됐습니다. 이런 철은 낭랑이나 일본에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맹왕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각 자연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나라들 모두 제천 행사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연환경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생산물의 차이도 생겼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